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아,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정말 피곤해. 예. 근데, 여기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예. 옷을, 어저께, 그러니까 옷을 좀 얇게 입고 잤나봐. 옷을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자면 잘 자는데, 어제는 어쩌다가 그냥 정신없이 잠이 들어가지고, 옷을 따뜻하게 못 입고 잤어. 예. 아직도 지금 야망을 버리지 못한, 망치 부인님 대통령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 테니까 박근혜를 일단 끌어내리라니까. 그럼 내가 해줄 수 있지. 그 다음 또 뭐 망치 부인님을 국회로. 아니, 내가 국회 들어가면 다음날 신문 난다니까. 모 초선 의원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모 초선 의원 상임위 도중 상대당 의원 눈동자에 볼펜 꽂아. 그러면 이게 웬 개망신이야. 내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무리하고 큰 기대는 하지 말어.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여기서 이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어서 오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소리가 나네. 네. 영향력 있는 언론인 손석희와 이경선. 자꾸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진짜 잡혀간단 말이야.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죠. 예. 아주 순간이었지만 아주 잠깐 역행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잠수 탈 뻔했죠. 예. 지금도 이 망치 부인을 아프리카에서 쫓아내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특히 역행 1위 자리에 망치 부인이 앉아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에요. 예. 그동안에 많은 언론들이 아프리카에서 막 미녀들이 노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달려온 많은 시청자들이 역행 1위라고 딱 들어왔는데, 내가 있어 봐봐. 그럼 밑에 역행 쌍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역행 1위는 굳이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난주에 어쩌다, 왜 토요일 날, 14일 날 4,600명 보는 바람에 순간, 아주 잠깐 역행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오래되면 안 돼. 이 망치 부인이 그동안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니, 지난 9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안 잡혀간 이유가, 뭐라 그러나, 이 장수했던 비결이 뭐냐. 일단, 지나치게 나를 띄우려고 할 때 잠수타기. 예. 그 잠수타기 신곡, 적절한 때 끊어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망치 부인을 9년 동안 장수하게 한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올해 망치 부인이 이제 여러 번 순위를 조정하려고 며칠 이렇게 방송을 쉬어보면 말짱 도루묵이야. 이제 너무나 노출이 많이 됐다. 너무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럴 때는 조금 가라앉아줘야 된다 그래갖고 며칠 이제 잠수 타고 들어왔고, 간신히 50위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박양이 사고를 톡톡 쳐가지고 도로 올라가고 시청률 떨어뜨려 놓으면 그냥 도로 올려놓고 근데 참 이 박근혜 대통령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나 몰라. 가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벽을 향해 서서 공 던지는 사람 같아. 벽에 튕겨서 날아오는 공맞기. 그걸 스스로 막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자꾸만,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면 할수록 계속 욕먹는데, 와, 난 진짜 우리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복면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복면 발언 때문에 우리 성난 국민들을 보면서, 와, 댓글이 막 순식간에 2만 개가 달렸다며. 순식간에 막 2만 개 달리고 계속 달리고 쌍욕하고. 야,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말기에 그랬거든. 이명박도 이제 한 3년째 넘어가면서부터 이명박이 숟가락만 얹었다 하면 거기에 쫄딱 망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박근혜가 그런 것 같아.
거의 막 사람들이 관심을 끊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지르고 또 지르고, 그래요. 예, 이 아이스, 아이, 나 이거 진짜. 그 무엇보다, 아니, 자꾸만 사람들이 뭐 페북이나 트위터에 아이스 크크, 그래서 아이스 크크가 뭘까? 이 크크족의 신종 버전인가? 막 그랬더니, 아유, 내가 진짜 당황스러워서, 잠깐만요. 그거 뭐 몇 마디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하면서 또, 아유, 진짜, 뭘 하나라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진짜. 아, 나 진짜 당황스러워서 내가 진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또한 다음 중 얼굴을 감춰 아이스 같아진 인물은 복면가왕, 경찰, 국정원, 예, 그다음에 문영표, 예. 아, 이거 팟캐스트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국민TV에서, 예, 국민TV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이스들도 그런다라는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처럼 이제 그 1개 국어 내지는 길어야 2개 국어 정도 하는 사람들은 IS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이제 뭐 한 5개 국어 정도를 통역사 없이 하신다라는 양반께서는 IS 정도는 아이스로 읽어주시는 그런 이제 센스? 예, 그런 게 있는 거지. 원래 이제 우리 우리 이명박이란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외국어 실력이 이 외국어 실력이 장난이 아니잖아. 다 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스페링 정도는 그렇게 읽어주는 거지 뭘. 뭘 그런 거 갖고 막 이렇게 그 약점을 잡고 그러나 사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大家好，我是胡兵。2016年1月份你会去哪里呢？我这边 광고야 광고. 자, 광고 건너뛰고. 동시통역 수준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모두 5개 국어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영어하고 중국어, 불어 실력이 공개됐는데 모두 수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통령의 언어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마 그 황금색 빛깔, 노란색 색깔의 옷을 입고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황유안 여사가 붉은색을 입었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둘 다 아주 길한 색으로 여겨지는 색이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시진핑 주석과 황유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한국總統朴槿惠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일단 전승절 자체가 예. 이번에 처음 그런 열병식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경우에 Shanghai, China.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우리처럼 1개 국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IS 이렇게 읽는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게 막 5개 국어를 이렇게 통역사 없이 읽는 수준이면 가끔 스펠링이 헷갈리기도 해.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지적질하고, 물론 이제 그 시진핑하고 사진 찍을 때 못 알아듣고 왔다리 갔다리 한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이 원래 중국말이 이제 이렇게 그 사성이라 그러잖아. 억양이 뭐 이래가지고, 아이씨, 수습이 안 된다. 누구야 이거 틀은 거? 아니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내가 오늘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잘해주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나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나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 개인적으로는 진짜 얼마나 재밌는데. 우울할 때 관련 영상 찾아봐. 그냥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특히 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상은 진짜 우울할 때 직방이야. 나는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우리 방송 이제 시청률 떨어질 때, 옛날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시청률을 걱정을 했는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선 다음에 시청률 걱정을 안 해. 그리고 뭐 순위 떨어지는 거는 신경을 안 쓰잖아. 왜? 순위가 이게 떨어질만 하면 또 사고를 쳐주기 때문에, 난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만나 싶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아프리카에 별풍선이 처음 생겼어. 그래갖고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베스트 BJ 분에게 특별한 전화를 한대.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앞으로 별풍선 제도라는 게 생겼대. 그래갖고 이제 이 별풍선을 500개를 받으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3만 원으로.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나는 뭐 별풍선 몇 개나 받았나. 그래서 봤더니 27개 있더라고. 이게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아프리카 방송해가지고 별풍선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500개를 채워야 환전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500개가 안 돼가지고 한 번도 이제 환전을 못하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내가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환전이 됐잖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일반 셀러리맨 수준도 사실 좀 어려웠어. 뭐 이렇게 첫 달에 한 24만 원인가? 야, 이 박근혜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가 지금 막 엄청 많이 번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소송비로 해주셨기 때문이었지만, 소송비를 걷겠습니다 이제 하니까 막 시청자들이 막 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좀 있었잖아요. 좌지간 나는 사실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유명해졌지, 돈도 벌었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좋아하지. 난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야. 근데 이제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나는 사실 이제 그냥 불량주부 아줌마로 살아가려는데, 이 싸가지 없는 법원에서 그 2012년에 나더러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언론인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역사책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아니 권리만 있어도 내가 권리 행사를 안 하는데 의무가 있대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까는 거야. 언론이라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깠다가 이게 한 번도 한절 못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수습을 좀 해보려는데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 예.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특히 이제 이 그 왔다리 갔다리 천안문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영상 때문에 즐겁게 시작해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이제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YS는 아무도 못 말려 이런 유머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머집을 보면서 온 국민이 웃었다고.
예, 심지어 이제 그게 청와대로도 배달이 됐었다는 거야. 야, 그리고 이제 웃음과 유머를 주는 저기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그때 막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도 막 그 책을 보고 그랬다네? 와, 정말 여유 있는 대통령이에요. 예.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둘 다 웃음을 준다는 거죠. 예, 차이점이 있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웃음을 주고 자기가 웃음을 줬다는 것에 기뻐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가 웃겨놓고 웃으면 화낸다는 거. 그게 살짝 차이가 있지만 예, 좌우간 공통점은 있어요. 예, 이 둘 다 웃기긴 웃긴다는 거. 네. 그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가 웃겨놓고 강간종국이니 뭐 확실히 세계화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 웃겨놓고 웃으면 좋아했단 말이에요. 막 인기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지가 웃겨놓고 우리가 웃으면 막 삿대질하고 그래요. 그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뭐 이제 적응됐잖아요. 네, 우리 많이 적응됐어요. 자, 일단 근데 오늘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가 이제 이 박근혜 아이스 발언이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 아이스를 좋아하셔요. 예, 아이스를 이게 특별히 좋아하셔가지고 예, 얼음 공주라는 별명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뭐 있어 보이나 봐. 그래갖고 이제 특히 아이스로 읽는 그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국민 TV에서 나온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스들, 네, 좌우지간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그놈의 복면 발언 때문에 막 국민들의 이 분노와 언론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게 그 복면가왕 아니야? 그 복면가왕 PD에 한탄 섞인 그 트위터가 난리가 났더만. 그 저기 프로라고는 복면가왕 달랑 하나인데 복면가왕 달랑 한 프로 하고 있는데 복면이 불법이라니. 우리 복면가왕 그 저 PD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 그래요. 아니 뭐 아이스 발언 뭐가 좋은 거라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국민들의 소화기관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스 발언 이제 그만 봐. 좌우지간 이 복면을 하면 아이스다. 예. 아, 이 복면 아이스 때문에 이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면가왕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래갖고 돌아오는 12월 5일에는 우리 다 같이 목도리를 두르자.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마스크를 쓰자 그러면 뭐 잡아간다며. 복면을 쓰면 잡아간다니까. 그 왜 국정원 김양처럼 우리도 이제 다 같이 목도리를 둘둘 말고 나가자. 그러면 이거는 저기 복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복면이 그게 그 불법이라면서. 근데 목도리는 복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목도리녀처럼 저기 온 국민이 다 같이 그 목도리를 둘둘 말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보는 게 어떻겠나. 이게 어떤 이제 저기 만평 작가가 제안한 방법인데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모자 쓰고 우리 한번 재연을 해볼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합법적인 복장이에요. 예, 네, 이거는 합법적인 복장입니다. 예, 이거는 저기 복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덥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문이 잠겨 있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네, 여러분, 복면은 불법이에요. 네, 복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이 마스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마스크를 절대 쓰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 목도리를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합법이에요. 예, 요거는 굉장히 합법적인 복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이 모자와 아까 새누리당도 그랬어요. 모자와 선글라스는 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리를 쓰시면 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차. 독한 년. 이걸 쓰고 어떻게 이렇게 말했대.
자, 바람직한 시위 복장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시위 복장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예, 앞으로 이 복면을 쓰면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이스가 되지 않기 위한 이 다양한 시위 복장을, 이게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그 시위 복장을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웃기셨어요? 예. 그래, 우리 방송의 모토는, 이제 아무래도 그 웃기는 시사, 예,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랬어. 나는 이제 내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시사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 시사 방송이 좀 쉽고 재밌어야 된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내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잖아.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너무 진지해가지고 사실 웃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는 그냥 하는 말 그대로 옮겨도 웃겼어. 예. 아주 요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웃고 살아요. 네. 아주 다양한 방법이죠. 예. 이 웃기는 대통령, 얼마나 좋아. 예.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우린 하나야. 우리 온 국민을 웃음으로 대동단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온 국민을 웃음으로 대동단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예. 나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어떨까? 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 외국인 기자들은, 뷰스앤뉴스 기사 좀 갖고 와볼래요? 예. 뷰스앤뉴스에 있는 기사 중에, 저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트위터,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외국인 기자를 깜짝 놀래켰잖아. 야, 이게 기자를 놀래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유능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깜짝 놀라겠잖아. 입을 떡 벌어지게. 예.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대통령,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 정말이다. NYT, 뉴욕 타임즈에 이어 WSJ,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판, 교토통신도 농민 중퇴에 사과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냐?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서울 지국장이 마스크를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알라스테어 게일 서울 지국장은 24일 트위터에 사우스 코리아스 프레지던트 컴페어스 로컬 프로텍터스 인 마스크스 투 IS 리얼리? 예,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리얼리? 예. 요거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레알? 예, 이런 얘기죠. 네. 이 망치 부인의 발음. 예. 유엔 사무총장급이죠. 예. 좌우지간 레알? 예, 레알이라고 붙였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예, 자국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이다가 된다. 이런 얘기죠. 노동 농민 정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자국민을 비록 시위가 격렬했다 할지라도 무차별 테러, 참수 등으로 지구촌에 공적이 된 IS에 비유한 데 대해 경악한 셈. 역시 놀래키긴 놀래켰어. 예, 정말 이렇게 놀래키긴 놀래켰는데, 근데 왜 내 얼굴에 달아오르지? 내 얼굴만 달아오르나? 예, 경악한 셈. 앞서 지난 19일 미국의 유력지 뉴욕 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 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걱정스럽다라고 박 대통령을 강력 질타한 데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등 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세계 유력지들의 시선이 급냉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한 대통령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어. 레알 논란. WS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왜냐하면 딱 IS 수준의 인식 수준, 판단 수준이니까 말이다 라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 교수는 또한 박 대통령 불법 폭력 시위 테러 수준서 강력 대응 1000명이라 내용을 읽어보면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하겠다 이 말이군요. 긴급조치의 말로를 역사책에서 배웠어야 라고 강력히 경고하기도 했다. 야, 이 서울대 법대 교수가? 허재현 한겨레 기자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을 비판하고 집회에 나온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여긴다면 더 이상 국민도 당신을 대통령이 아닌 맞서야 될 적으로 여길 겁니다. 라며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품고 가려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질타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대통령 반대하면 테러,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살인적 물대포를 난사하는 테러 집단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반문했다. 한편 일본의 교토통신도 24일 박 대통령 IS에 빗대 시위 비판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비판 세력과 대결 자세를 한층 더 선명히 드러냈다며 시위에서는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파손해 기동대원 중 부상자가 나온 한편 기동대가 사용한 고압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68세 남성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다. 박 대통령은 남성의 부상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고 꼬집는 등 외신들의 보도는 비판 일색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링크한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야. 뭐냐면 싱가폴 타임즈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리트 타임즈인가? 스트레이트 타임즈? 여기 이제 싱가폴 언론에 난 거를 이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지부장이 링크를 건 거야. 이거 뭐 싱가폴 그 주먹만한 도시국가라고 생각하면 요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싱가폴이 소위 이제 아시아 금융의 허브잖아. 그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이 이런 금융 자본들이 모이는 그 영국하고 벨기에가 유럽에서 어떤 금융 중심지라면 이 싱가폴은 사실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그 국제적인 금융이 모이는 그래서 국제적인 비즈니스 센터들이 싱가폴에 많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보는 최대 일간지래. 거기에 이제 레알? 그게 이제 거기에 박근혜가 한국 국민을 IS라고 칭했다라는 기사가 났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몰라. 이게 전 세계인들이 IS하고 무역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이 우리 국민들은 IS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예. 이거 좀 난리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점점 전 세계에서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가워지고 있어. 그냥 뭐라 그러나 박정희는 18년에 걸쳐서 악화되어 갔다면 박정희 말기가 굉장히 악화된 여론이었잖아요. 국제적으로 이제 박정희를 판단하는 평가가. 근데 박근혜는 지금 임기 절반을 넘었으면서 그 아버지가 18년 동안에 이룬 일을 단 3년 만에 이룩하는 그런 괴력을 지니고 있어요. 청월함이란 옛말이 있는데 아닌가 이건? 어쨌거나 뒷놈이 더한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뒤엔 놈이 더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딸이 더한다 이런 얘기죠. 부전여전? 아니야 그것도 좀 그렇고 좌우지간 독출어람 도거랍니다. 독재에서 나온 게 더 하여튼 그래. 내 한자 잘 몰라가지고 좌우지간 이제 그 뒤에 나온 딸이 아버지는 18년 걸려서 독재자의 모습을 갖췄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단 2년 반 만에 이제 독재자로 등극한 그래서 온 세계에 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게 왜 안 좋냐면요. 여러분 그 짐바브웨 이런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잖아요. 예.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그 독재자다. 어떤 나라가 대통령이 독재자다 그러면
사실 그 나라를 문화 국민들이 문화적인 지식인들이 그런 나라에 잘 안 가요.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독재 국가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일단 안 가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에서 뭐 허준, 대장금 이런 드라마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중동 지방으로 이제 다 이제 수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중동은 우리 우리나라 이 허준 그러니까 그 정광열 씨가 뜨면 IS도 저기 테러를 멈춘다는 거 아니야. 이 정광열 씨 그 허준에 대한 너무나 극렬한 환호가 있어서 이 그 정광열 씨가 뜨면 막 부족 간의 내전이 멈춘대. 그만큼 거기다 이제 이 대장금 얘기는 북한도 좋아하고 이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좋아하는 거야. 이 대장금은.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대장금 CD로 중동에서 계약을 뚫었다는 전설이 무역업계에 그때 자자했었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만큼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예. 이 허준하고 대장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몽도 좋아했어도요. 외국인은 주몽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 실제로 외국에서 인기 있었던 거는 그 허준하고 그 대장금 그 두 가지가 소위 아시아의 어떤 철학과 이 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간성.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준하고 대장금의 특징이 그 늘 어려움에 처해. 그 어려움에 처한 걸 그 다음에 꼭 극복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매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뚫고 그 나아가는 인간성을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다 이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음악, 한국 음악 이런 것들이 막 팔려 나갔지만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을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우습게 알았지만 그 소위 우리나라의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면 쌍욕하고 그리고 막 모든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깠었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 한국은 뭐 70년대에 그러니까 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루었다. 근데 대부분 경제적인 급성장을 한 나라들이 독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에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냐하면 이제 김영삼도 좀 자기는 억울할 수 있어. 자기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 김영삼에 대해서는 국제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김영삼은 민주화 세력을 배신하고 그 기득권 세력으로 투항해서 거기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영삼의 평가는 그렇게 높은 평가가 아니었어요. 근데 김대중이 됐을 때 전 세계에서 극찬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김영삼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일을 하나 겪었지만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가 실제로 태평양에 버리겠다라고 헬기 태워가지고 갔는데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현해탄에다 버리겠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버리겠다고 일본으로 쳐들어온 일본까지 찾아온 중앙정보부에서 죽이러 갔는데 미국 비행기가 떠갖고 구했다는 거 아니야. 미국 비행기가 떠서 당장 내놔라. 그래서 구조한 거. 이것도 세계적인 내용이었고 특히 이제 남의 나라 이게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야. 일본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게 국제적인 언론에 다 이제 유명해진 사건이에요. 그게 그랬지. 그 다음에 그 밖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절었던 이유가 알 수 없는 괴한이 차로 들이받아 버린 거 아니야. 죽여버리려고. 차로 들이받아갖고 영원히 다리를 저는 그런 부상을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던 김대중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세계 언론과 세계적인 분위기가, 세계적인 정치인들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극히 존경의 뜻을 표했다는, 왜냐하면 정말 40년 동안 싸워서 독재 세력과 정말 40년 이상 싸우고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30년이라 했던가?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영국 여왕을 전 세계에서 해마다 초청을 한대. 영국 여왕을 전 세계에서 해마다 초청하는데, 그 영국 여왕이 해외 그 순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영국 여왕이 순방을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 얘기해달라래. 이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에 직접 찾아왔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지. 그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통령이 영국 여왕을 초청을 해. 근데 안 와. 안 와. 근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이유도 그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이 집권한 그런 거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요한 바오로 2세라고 그 교황 중에 굉장히 오랜 기간 교황을 했던, 그게 베네딕트 앞에, 그러니까 지금 프란체스코 전에가 베네딕트였죠. 그죠? 프란체스코 교황 전에가 베네딕트 교황이었고, 베네딕트 교황 전에가 요한 바오로 2세였는데, 그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그 교황이, 전두환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1980년에. 그런데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친필을 2번인가 보내. 첫 번째로 죽이지 말아달라. 당신의 그 아량을 보여라. 그래서 전두환한테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지 말라고, 그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지 말라는 친서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그래서 전두환이가 안 시켰어. 약속을 지킨 거야. 그래갖고 사형 선고를 그 철회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황이 보답하러 온 거예요. 전두환 때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땅 딛자마자 땅바닥에 입술을 맞췄던 그 영상 기억나요? 그 이유가,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전두환 때 우리나라를 왔던 이유가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그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했던 요한 바오로 2세 대통령,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유가, 요거 오늘 처음 듣는 분이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나도 그게 역사책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역사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어디 나온 내용이다? 언론에 나왔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두환 때는 그 언론에서 그런 내용을 감히 실지 못했고, 나중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와 우리나라의 그 관계, 그 요한 바오로 2세와 김대중이라는 기사에 나왔던 얘기야.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는 이 천주교계에서 평가가 좀 다르대. 안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다는 거야. 지나치게 보수주의자였다. 그리고 나치 부역자였다. 기타 등등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김대중 대통령을 살리는 일에 나섰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 그게 그 친서로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대단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사회는 세계적인 이미지가 좋았던 거야. 왜냐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영국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언론 중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의 이제 그 신문이 있어. 그 다음에 BBC. 그 두 개가 파이낸셜 뭔데? 영국의 유명한 2개의 언론사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했고, 임기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 국제적인 언론의 평가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스캔들로 어려운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 광주에서 1등하면서 파죽지세로 국민 후보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오랜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민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후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이낸셜 타임즈 맞아요. 예. 되게 이제 좋은 영향을 미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이제 홀라당 말아먹어가지고, 이명박 때는 그래도 이게 포장이라도 잘해가지고요. 예. 포장이라도 잘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제 뭐 인도 막 이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골 때리는 게, 이제 인도의 어떤 교수가 영국에서, 그 친구가 영국에서 왔든가 호주에서 왔든가, 이제 해외 어느 나라야, 영국이었나 캐나다, 하여튼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나라의 이제 인도 출신 교수가 그 한국인 학생한테 너 가서 녹색 성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에 대한 논문을 써라.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한국인 대학원생이 그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했는데 그 교수가 인도 출신이었고, 그 사람은 녹색 성장이라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인 유학생한테 그 과제를 준 거야. 얘가 왔단 말이야. 와갖고 나한테 면담 신청하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환경운동 연합에다 연결해줬단 말이야. 그 녹색 성장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을 거다. 그 얘기는 그 녹색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자료를 얘기한 거였는데, 환경운동 연합에서 녹색 성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녹색 성장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가 언제였다. 하여튼 그 녹색 성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박근혜 정부 초기인데 13년이었나 보다. 한국 정부도 녹색 성장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관공서를 돌아다녔는데도 녹색 성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그 몇백만 원 비행기 타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던, 과연 논문을 완성했는지. 물론 이제 이 녹색 성장 지금 오면 확실히 우리가 증거가 있는데, 그죠? 지금 이제 그 유학생이 오면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게 있죠. 네, 보여줄 게 뭐야? 확실히 녹색으로 성장한 녹조. 이 녹조는 뭐 이게 원래 그 전과 후, 비포 앤 애프터로 딱 구분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녹색으로 성장한 이 녹조 라떼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 너무 일찍 와가지고 4대강에 그 녹조 라떼가 아직 발견되기 전에 왔다 가는 바람에, 그렇지 큰빛 이끼벌레, 그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엄청 컸잖아. 원래 그 큰빛 이끼벌레가 조그만 건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막 이따만하게 축구공만하게 커진 거 아니야. 그것도 엄청난 성장인데,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오면 이제 녹색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자료가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선동 이 빨갱이녀는 자료 조사는 다 하고 추천합시다 하는 거냐? 아니 추천하는데 무슨 자료 조사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또 왜 빨갱이야? 너네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빨갱이라는데 그거 나쁜 습관이야. 그리고 진짜 빨갱이 찾고 싶으면 청와대로 가봐. 아버지가 남노당 당원이었고, 그 딸은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하는 박양이라고 있어. 그거 찾아가 봐봐. 당황스러웠어, 내가 아니, 애들이 이렇게 말이 통해야지. 이게 들어올 때 이거 수준 검사를 해가지고 정상인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프리카에 없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안한 부분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막 당황해가지고 얘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욕하시는데요. 그러다 여러분까지 다 강퇴당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포시 그 아이디에다가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 채팅창 안 보기, 채팅창 차단 기능이 나와. 그러면 걔 번호, 그 채팅창 차단을 선택하시면 걔 댓글을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 왜 강퇴를 안 시키나요? 시청률 올려주고 있잖아. 못 본 척해. 그래도 지금 막 지 돈 주고 지 시간 써가지고 여기 자리 차지하고 망치비 방송 시청률 올려주고 있는데 뭘 그걸 다 자꾸 내쫓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못 본 척해. 그게 도와주는 길이야. 자, 하여튼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못지않아요. 예, 국제적인 언론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국제 언론을 깜짝 놀라게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자국민을 IS에 비교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래. 예, 이게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얘기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차마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한국의 이미지가 받을 손상,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무역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한국인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국민을 IS에 비교했다.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폭력 시위를 했다. 그러니까 뭐 IS다. 그러면서 가령 생각해봐. 그러면서 폭력 시위한 장면이라고 나가는 게 뭐겠어? 그게 뭐 총 쏘고 막 기관총 쏘고 막 참수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봤자 경찰차를 두드리는 정도 아니야. 우리가 며칠 전에 선진국의 시위 문화를 봤지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시위할 때는 그냥 수시로 경찰차를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수시로 경찰차를 불태우고 과격 행동을 일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 총리가 뭐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시위대를 IS다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그건 차마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물론 이게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데에서 평화 시위대의 앞길에다 차벽을 친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평화 시위대가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진할 거야? 그래 행진하고 있는데 그 앞길을 떡하니 중간에서 막고 차벽을 친 다음에 물대포를 뿌린다. 이런 거는 이제 상상이 안 되죠. 만약 그러면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었으면 그냥 뭐 빅벤이 불타오르고 프랑스 대통령궁 불타오르고 백악관에 불 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죠.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특히 이명박 박근혜의 문제가 뭐냐면 그 시위를 허가한다고 생각해. 시위를 허가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이 집회하고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야.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허라는 표현이 안 된다고. 집회에 대해서 불허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령 불법 집회는 그럼 없나요?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평일 낮에 미 대사관에다가 뭐 화염병을 던지겠다. 그런 화염병을 준비하고 미 대사관 앞에 모였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외국 공관 앞에 그 평일에 공무 시간에 그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하는 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 집회야. 그건 명확히 집시법에도 나와 있어. 그러나 토요일이면 이미 미국 대사관은 문 닫은 상황이죠. 업무 시간이 아니야. 거기다가 그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에 대해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였어. 지나가는 건 평일에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 시위대는 헌법과 집시법을 지켜서 신고하고 행진하는데 그걸 중간에 가로막고 못 가겠다. 그래놓고 차벽을 통해서 폭력을 유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유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차벽이 없었다라면 굳이 폭력이 사용될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놓고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복면을 쓴 IS들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나라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계속 이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건 미국에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체포한다. 맞아요. 예. 미국에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체포한다는 말이 맞는데 미국의 폴리스 라인은 어떻게 쳐지는가? 가령 미국은요. 미국 백악관 앞에 가면 철제 담장이 있어.
삐쭉삐쭉한 철제 담장이 쭉 동그랗게 쳐져 있어. 담장까지 와서 데모할 수 있어요. 시위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철장을 뭐가 넘어가잖아. 바로 체포돼. 그 철창, 그러니까 철로 이렇게 그 담장, 철로 된 나지막한 가슴 정도까지 오는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 안으로 뭘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그 담장을 넘어 들어간다든가 그럼 바로 체포돼요. 그러나 그 담장 앞에서 1년 365일 데모해도 그거를 막지 않아. 철책이라 그러나? 철책하고도 또 좀 다른 느낌인데 하여튼 철제 담장 안으로 뭘 집어 던지거나 넘어가지 않으면 집어 던지거나 넘어가지 않으면 체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령 그 다른 시위대하고 뭐 마찰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당신이 오늘 여기서 집회를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가령 철제 담장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옆으로 그러면 이제 타인의 집회 시위권을 방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요걸 넘지 마라 라고 규제하는 거지. 우리처럼 평화행진 하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는 그런 짓은 폴리스 라인으로 치지 않아요. 그거는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미국 얘기를 자꾸 들면서 미국에서도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면 체포한다. 그럼 우리도 청와대 담장 앞에서 데모하게 해줘야지. 청와대 담장 앞에서 데모하다가 청와대 담장을 넘어 들어가면 당연히 체포해야지. 근데 우리는 청와대 쳐다만 봐도 지금 뭐 체포하겠다는 거 아니야. 얼굴 가리고 청와대 쳐다만 봐도 지금 체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뭐 국민더러 막 IS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이지. 내가 그랬잖아. 14일날 경찰이 만약에 청와대 그 주민센터 앞에 청와대 앞 주민센터 앞에 차벽을 쳤다면 그건 합법 차벽이야. 왜? 시위대가 신고한 위치까지 간 거고 그 신고한 행진에서 돌아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신고한 데를 넘어서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그랬으면 그건 당연히 거기서 뭐 물대포를 쏘든 총을 쏘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위대가 거기서 넘어가면 잘못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청와대 주민센터가 아니라 한참 전에 광화문에서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야. 시위대가 신고한 여기를 절반을 싹둑 잘라 불법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법 차벽이었다는 거죠. 예. 그 개심한 일베 청년이 외국말이 잔뜩 써있는 깡통차를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전할까 고민했지만 믿고 우려 먹었더니 향기로운 향기로운 예.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따뜻한 선물로 이 망치 부인 삶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자기 국민에 대해서 IS에 비교한 이 표현이 소위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 웬만한 독재적인 국가가 아니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 가령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선진국의 시위 장면 봤잖아. 독일의 시위 장면, 독일에서도 경찰차 싹 불태우고 영국에서도 막 불지르고 막 건물에다 불질렀죠, 영국은. 그리고 막 프랑스에서도 다 막 불지르고 막 심지어 경찰을 체포하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이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IS다, 테러범이다 이렇게 지목해요? 안 그래요. 예. 가령 이제 이게 우리가 말로 하면 또 안 믿잖아요. 뭐 영상 자료 있습니까? 뭐 시비 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선진국의 시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현장에서 총살됐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야 이거 왜 뻥까지 마라 망치 부이나. 지금 여기 프랑스에서도 지금 물대포 쏘지 않냐. 물대포 쏘는 쪽이 시위대야. 이 경찰이 쏘는 게 아니라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게 경찰이고 물대포 쏘는 게 시위대야. 당황스럽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경찰이 아니라 시위대의 모습이야. 예, 이게 시위대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일반 차량도 불지르고 막 그래. 아니 일반 차량을 왜 불지르고 그럴까? 우리나라에선 거기다 이제 막 그 정치 지도자 얼굴에다 오줌도 막 길에서 싸버리고 어머 화염병까지? 아우 당황스러워라. 이건 이제 영국 시위에서 불지른 사건.
건물에다가. 예, 그리고 막 경찰이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건물은 파괴되고 있고. 예. 예, 여기도 지금 막 복면 쓰고 부시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리스 라인. 예, 이 폴리스 라인을 우리 그 영국인들이, 가뿐하게 넘는 장면이 이제 막 나온 거잖아요. 예, 정말.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좀 점잖게 그냥 차만 태워. 독일은 점잖게 그냥 경찰차만 이렇게 불지르더라고. 그리고 막, 예, 경찰한테 막 저런 막 쑤시고 막 그러면 안 돼. 위험해. 독일 사람들 너무 과격한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돌도 막 던지네? 굉장히 놀랬어요. 예, 독일 불도 막 지르고, 예, 경찰을 막 체포하고 막, 예? 스페인은 뭐 말하나 마나지, 투구의 나라, 예, 건물에다가 막 이래놓고, 예, 심지어 폴리스 라인도 안 쳤는데, 차벽도 없는데 막 경찰차에다가 막, 왜들 이럴까 몰라. 예. 스페인 시민들이 이제 경찰, 길거리에 몰려있는 경찰들한테 뭘 집어던지고 그래. 예. 미국은 그냥 경찰차 위에 올라가 있네? 예. 예. 경찰차 위에 올라가 있고, 경찰차에다 불 지르고, 어머, 발로 차고, 어머. 이걸 박근혜가 보면, 예. 방화도 했군요, 미국. 예. 이걸 박근혜가 보면, 이 미국의 시위의 문제는 막 약탈이야. 이렇게 이제 약탈까지 한다는, 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가 발표했겠죠? 그죠? 예. 우리가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보이는 모든 경찰차를 때려부시고 막 불 지르고 막 건물에다 불 지르고 막 약탈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더러 IS라고 막. IS라고 한 적 없다. 아이스다. IS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박근혜를 욕하지 마라? 그게 지금 변명이야? 난 또 이제 IS인 줄 알았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들었어. 그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지부장이 알티한 거 아니야. 싱가포르 언론에 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정말, 레알, 그 한국 박근혜가 자기 나라 국민을 테러범이라 그랬다. 레알. 이렇게 붙여가지고, 돌린 거 아니야.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복면 충격. 이게 사실 말이에요. 요게 진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막 시위에 대한 분위기가 막 꺼지는 분위기였어. 지난주 중반까지 막 그 논쟁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뭐였지? 먼저 뭐가 터졌더라? 뭐 하나 터지고 김영삼 서거까지 김영삼 대통령 서거까지 터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 국민들의 시위에 대한 참여하려는 의지가 막 싹 가라앉은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그냥 복면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도로 그냥 막 싹 다 일어난 거 아니야. 와, 그 댓글단 국민들이 막 난리도 아니더만. 그 마이 BH 텔레비전? 그건 어디서 만든 거야? 그것도 무슨 개인이 만든 건가 봐요. 마이 BH 텔레비전.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 아니라 마이 BH 텔레비전이라고 있던데. 그거 보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알아누워가지고 내일이죠. 내일이 김영삼 대통령의 연결식인데 감기 몸살 걸렸다고. 예. 자기 감기 몸살 걸렸다고 지금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자, 사실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나쁘다. 내가 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원래 대통령의 건강은 급비사항이에요. 국가 기밀이에요.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야. 근데 이제 이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이러면서 국가 기밀이라고 그래. 그래놓고 박근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수시로 노출한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
만약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에도 참여 못할 정도다. 한마디로 거의 못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김정은이가 막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김뚱땡이가 보고 야 지금이 때라구나 이러고 막 사고를 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요 절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 박근혜가 막 지금 뭐 건강이 나빠졌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연결식에도 참여를 못 한다는데, 사실 말이야 환갑이 넘은 나이에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면 거기다 한 번 나가면 며칠씩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러면 병 걸려. 안 걸리는 게 정상이 아니야. 이게 환갑 넘은 할머니가 말이에요. 환갑 넘은 아줌마 할머니들이 1년에 막 그 몇 번씩 그것도 한 번 나가면 막 열흘 가까이 나갔다 오고 막 이러면 그 당연히 그거 몸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일정을 잡아야지. 이번에도 해외 가서 뭐 했어? 외국 가서 뭐 했냐고. 해외에 가서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오래 퀴질러 나가 있냐고. 그 나가가지고 뭘 얻어왔어? 뭘 얻어왔냐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외국 여행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 그 온 나라 국민들이 지금 빚 때문에 올라앉아갖고 허덕허덕대고 있는데 그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짓거리야 자꾸만. 때때 옷 입고 놀러 다니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갖고 또 이제 막 열흘 가까이 놀다 와가지고서는 아프다고 또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전직 대통령 연결식에도 안 나오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제 새벽에 G20과 APEC, 아세안과 EAS 등의 다자 외교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하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삼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아니 뭐 국제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국제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고 뭐 국제적인 이미지가 좀 개선되고 뭔가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지면 모르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 경제가 계속 악화됐잖아. 아파트 값이 올랐다더라. 예.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계속 빚 얻어서 집 사라 그러고 전세값이 폭등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막 월세를 막 폭리를 취해도 도리어 세금 깎아주고 막 그랬잖아. 덕분에 아파트 값은 올랐대요. 예, 아파트 값은 그 뭐 8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든가 그러더라고. 근데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잘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왜? 그 아파트 값이 호가만 오른 거야.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돼? 바로 떨어질 거거든. 아파트가 떨어질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금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럽고 치사해서 사겠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전세값이 아파트 값보다 올라간 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데는 그 월세를 엄청 받아가지고 그 월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집을 사겠다 그러고 있는데, 집을 사자마자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사라고 그런 거잖아.
근데 지금 나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못 갚으면 죽어버릴 거래. 그 대출 받아서 집 산 거 못 갚으면 그냥 죽어버릴 거래. 그런 사람, 그렇게 맘먹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 은행의 대출 전체가 다 부실해지는 거야. 가계 부채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해결할 방법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악에 바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다 전세가 없어서 대부분의 이제 전세를 다 월세로 넘겨버렸잖아. 근데 월세가 막 월 100만 원 이렇게 내라는 거야. 지금 뭐 150만 원 받는 사람이 월 100만 원 어떻게 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 선택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 대출이 많은데 가계 대출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대출 이자가 비싸. 근데 집담보 대출만 이자가 싸. 그러니까 그냥 집담보 대출로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생각은 안 하더라고. 지금 갚을 생각을 안 해서 예. 갚을 생각은 안 하면서 지금 언제 그 지금 저한테 귓말하셔서 강퇴당하는 겁니다. 귓말하시면 강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래더라?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이제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 5년 뒤에 원리금을 같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요. 한 달 만에 100조 원이 올랐대지 지금 가계부채가. 그지? 작년 1년인가? 작년에 그니까 뭐라나 은행권 가계부채는 614조 원이래. 은행권. 그러니까 이제 공식 무슨 은행 뭐 한국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이런 은행에 614조의 가계대출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2금융권하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지금 1200조 가까운 그 가계부채가 발표가 됐어. 얼마 전에. 오늘인가 어저께. 그런데요, 그게 불과 1000조가 넘었다. 작년 말인가에 1000조가 넘었다는 기사가 났었다는 거야. 그러면 1년 만에 지금 100조 이상의 빚이 늘었다는 얘기야. 1000조가 넘었다라고 막 기사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100조 이상이 늘어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대출이 많으면 가계대출이 뭐가 문제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걸로 미국이 완전히 경제가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 미국 경제가 지금 계속 허덕이고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인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였냐면 미국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집 4-5채만큼 집값의 4-5배까지 대출을 해줬어. 그러면서 소비가 미덕이다. 계속 써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 생산을 유도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미국인들의 소비를 막 부추긴 거예요. 과소비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90년대 중반부터 소비를 부추기고 그게 한 20년 간 거야.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 2007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잖아요. 집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그 국민들이 그냥 이 집을 가져라. 은행에다가 그냥 내던지는 거야. 네가 집 가져. 그리고 그냥 더 이상 나 빚 못 갚아. 그러고 튀어버린 거야. 근데 이 집 한 채 뭐 $1000짜리 집은 $5000까지 대출을 해준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집값은 $1000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거품으로 빌려준 $4000가 전부 다 빵꾸가 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미국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지금 막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고 트럼프 같이 미친 사람이 막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1년 새 109조 폭증이네. 예. 박근혜가 집권 이후에 기사가 나왔어요. 같이 볼게요. 이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계부채 1년 새 109조 폭증. 박근혜 집권 후 203조가 폭증. 연말 연초에
1200조 돌파. 가계부채 폭탄. 초침소리 점점 커져.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에 34조 원 이상 폭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부채가 말 그대로 통제 불능 상태로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가계부채는 4분기에도 3분기 못지않게 폭증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총 가계부채는 연말 연초께 1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166조 37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지난 2분기 말에 가계 신용 잔액이 얼마하고 비교하면 석 달 새 34조 501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분기에 수립됐던 분기별 최대 증가폭을 다시 갈아치웠다. 증가폭 기록을 갈아치웠대요. 이는 1년 전인 작년 3분기 말 잔액과 비교하면 109조 5,959억 원이 급증한 액수이자 박근혜 출범 직후인 2013년 1분기 말에 963조 원과 비교하면 203조 원이 폭증한 수치다. 3분기 가계 신용 중 가계 대출은 올 3분기 말 현재 1,102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0조 6천억이 늘어 가계 신용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계 대출이. 가계 대출 외에 신용, 할부금융을 합친 판매 신용 잔액은 63조 4천억으로 2분기 말보다 3조 9천억이 급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큰 증가 규모다. 빚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게 과소비 때문일까요? 잘 봐야 돼 이거.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게 그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과소비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쓸 돈이 없어서 그 빚을 얻어서 또는 카드로 그 할부로 장기 할부로 생활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전 세계 유력 수백 개 은행들의 연합회인 국제금융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개 신흥국 중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고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5%에 육박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강력 경고한 바 있다. 한국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경고가 계속 제기됐으나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빚 내서 소비하라는 부동산 경기 중심의 내수 부양책이 계속 펼쳐지면서 한국 경제를 밑둥채 위협하는 가계 시한폭탄의 초침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의 이유가 뭐예요? 이명박이 나라를 말아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에서 나온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이유는 단 하나야. 박근혜 아버지가 독재를 했지만 독재를 반성하는 척을 하면서 아버지 때 희생된 분들한테 죄송하다. 그러면서 지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을 연출했잖아. 선거 전에. 그러면 그런 박근혜한테 그래 네 아버지가 독재를 했지만 독재를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네 아버지처럼 경제를 살리겠다면 너를 대통령 뽑아주겠다. 자기가 하면 경제 살릴 수 있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준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집권 2년 만에 지금 가계부채가 200 몇십조 원이 폭증을 해버린 거야. 박근혜는 국민들한테 독재를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경제는 죽이고 독재만 하고 있는 거야. 경제는 죽이고 독재를 하고 있어. 지금 유신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면금지법 이거 긴급조치 1호랑 똑같은 거야. 국민의 기본권,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자기 말을 어기면 고테러다.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발상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레알 이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 사실 한국 경제가 무너지잖아.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가 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가뜩이나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 규모 11위 정도의 우리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이건 서로서로 전파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속 경고를 한 거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 미국처럼 망할 수 있어. 정신 차려. 몇 번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이명박, 최경환이가 문제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민 세금 걷어다 지네 동네에다가 건설 칠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위기를 넘기겠다 이런 짓거리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때부터 이전이지.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켰다? 이거 뻥이야. 박정희 시대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킨 거지. 박정희가 경제 성장시킨 거 아니야. 박정희는 그 카메라 앞에서 지가 성장시킨 척만 했을 뿐이야. 도리어 이 호남 농민들의 희생과 노동자들의 그 저임금 희생, 그걸로 경제가 성장했던 건데, 박근혜는 지네 아버지가 마치 굉장히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경제를 살릴 것처럼 그렇게 개뻥을 치고 지금 집권을 한 다음에 보여준 건 뭐예요? 온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놨어. 온 국민을 빚더미에 올려놨다고. 내가 볼 땐 내가 그랬잖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신화가 깨질 거다. 결국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는 게 박근혜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야. 정말로 박정희가 경제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면 박근혜 꼴 나겠어요? 근데 박근혜가 뭐래? 자기는 잘했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잘했는데, 심지어 이런 말도 해. 박근혜 경제팀에서 올해 한국 경제 정책 노력으로 선방했대. 뭐래니? 최경환이 23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호언과 달리 2%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대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년 경제 여건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는 선거 나가면서 그는 연말 국회가 끝나면 총선 출마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그만둘 게 확실한 상황이다. 여러분, 이제까지요,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하면, 자기네들이 집권을 하면 경제 살린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자기네들이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경제야 지랄했던 거 기억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만했어.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지식인들이 비판했던 내용은 뭐냐?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 빈부격차가 커진다라는 걸 비판했어요.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비판했어.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서민들이요, 골목시장에서 골목마다 맛집이 있었고 골목마다 가게들이 살아있었어. 기억나? 그 당시에는 그 국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잖아. 얼마나 그때는 뭐 사장님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그 노동자들도 제값을 받던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았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 들었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반띵되고 점점점 악화되면서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이 됐잖아. 그러면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을 10년을 딱 넘어가서 그 전에 신한국 때는 경제정책을 잘했을까요? 신한국당 때 어떻게 했어? 김영삼이 IMF 일으킨 거 아니야. 재벌에게 모든 정권을 주고 IMF 일으켜서 그 김대중 정부 초기에 온 국민을 폭삭 망하게 한 거잖아. 근데 김대중 노무현 10년 만에 다시 복구시켰잖아. 그래서 경제규모 11위로 다시 살려낸 거야. 그걸 이명박 박근혜가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는 잘했을까요? 전두환 때 먹고 살만했지. 그때 물가를 통제했어요. 그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물가 통제했다고.
그래서 그때 뭐 짜장면 값이니 뭐니 전부 다 가격 통제를 해서 정부에서 경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서민들이 먹고 살만했었다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때 전두환 때는 아직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전이라서 생활 임금에 맞게 임금이 오르던 시절이에요. 물가에 따라 임금 오르던 시절이었어. 근데 노태우 때 어떻게 됐어? 노태우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큰 변화가 북방 외교를 하겠다. 그 러시아에다가 돈 퍼다 주고 그거 돌려받지 못했잖아. 그래갖고 러시아제 고물 무기들 갖다 우리나라에 도배해 놓은 거 아니야. 그랬지. 그 다음에 박정희 때 뭐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랬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한 건 맞아. 그런데 그건 박정희 덕분이 아니라 서구 자본이 들어와서 서유럽의 자본이 들어와서 공산주의로 될까봐 우리나라에 투자해준 덕분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박정희가 막판에 경제정책 잘못 펼쳐서 물론 중화학공업을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급성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화학공업의 이게 장하준 교수는 그 사람이 이제 경제학 교수 아니야? 그 사람이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을 선택해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 규모를 급성장시킨 부분은 뭐 공적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장하준 교수가. 근데 나는 그게 공적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 중화학공업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중화학공업은요. 대부분 기계로 해요. 대부분 기계로 하고 그리고 이 화학공장 같은 경우 일자리가 많지 않아. 그래서 이 중화학공장은 자본집약적이라 그래. 자본집약적 산업이야. 이건 돈 넣고 돈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학자의 역사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박정희의 그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결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일부, 그러니까 그 중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안겼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중화학공업에서 뭐가 나아졌는데? 중화학공업에서 뭐가 나아졌어? 국민들한테 차 팔아먹은 거? 그래서 미국에다 파는 가격에 반값에다 차 팔아먹은 거? 그러니까 박정희가 경제정책을 잘했다라는 게 나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무능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들의 결과가 IMF야. IMF. 그걸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살려냈더니 다시 망하게 한 게 이명박 박근혜야. 결국 경제정책에 있어서 보수가 진보보다 무능했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 정권이라고 하잖아. 근데 소위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무능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에 맡겨놓으면 지네들이 선방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한다니까? 최경환이 또 국회의원 뽑아주고 새누리당한테 또 국민들이 몰표를 주면 국민들이 죽어가거나 말거나 자기네들이 잘해서 선방했다. 이게 수출이 안 받쳐줘서 그렇지 자기네들은 잘했다 이러고 있다니까? 국민 죽어가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선거라는 건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정책을 잘했는가 이걸 보고 심판하는 게 선거예요. 우리가 정치교과서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선거의 기능이 나와. 선거의 기능이 뭐냐? 결국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정부와 여당.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박근혜한테 정책 반대한 거 있어? 박근혜가 시키는 대로 거수기처럼 정책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이 짓거리를 여기까지 해온 거 아니야. 결국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총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의 기능이야. 원래 정치학에서 선거의 기능을 그렇게 가르쳐. 정권에 대한 심판 기능이 있다. 예. 정책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기능이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그들이 집권한 3년 동안 국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뭐 경제 규모는 줄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졌잖아. 이명박 때보다 나빠져서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명박을 그리워할 줄이야. 이명박을 그리워할 줄이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죠? 복지 조치, 의료 조치. 뭐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가 좋고 의료가 좋다고? 이건 뭔 소리야? 우리나라 복지가 언제부터 좋아졌어? 우리나라 최고. 너는 지금 어느 나라 사냐? 복지 좋고 의료 좋고 너 어느 나라 살아? 물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만들고 쌍욕을 먹었잖아. 원래 박정희 때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생겼어. 근데 박정희 때 처음 생긴 보험은 직장의료보험이었어. 직장의료보험만 만들었다가 전두환 때 애매하게 뭐가 또 늘어났어. 지역의료보험이 생기든가? 그러면서 되게 중구난방식으로 좀 애매했는데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전면 수정해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체계적인 의료 검진을 하게 하고, 나도 검진 받아야 되는데, 검진을 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도 의료 검진을 똑바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복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그걸 오바마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을 미국식으로 만들겠다. 그게 오바마 케어잖아. 그런 부분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 이명박 때부터. 어떻게? 이명박 때부터 대형 병원, 종합병원의 개인 부담률을 높였잖아요. 그거 알죠? 종합병원의 개인 부담률을 높였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100%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특진료 제외야. 병원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진료라고. 왜냐하면 90%는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입원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특진료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외라며. 그게 뭐야? 그럼 100%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로 당선됐잖아. 그때 문재인이 뭐라 그랬어? 그걸 어떻게 100%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금이라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부자들에게 세금 안 걷고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그게 내가 한대잖아요. 그러면서 말 돌렸잖아. 그지? 막 신경질 내면서. 그래서 100% 국가에서 책임졌나? 안 지고 있잖아. 쥐가 하면 한다며. 왜 안 해줘? 또 노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씩 노인연금 주겠다고 개뻥을 쳐갖고 노인들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줬어? 안 줬어. 그러다 이제 막 욕을 먹으니까 노인들한테 주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노인들이 그 연금을 받으면 뭐가 깎여?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껴지는 거야. 원래 이제 가난해서 생활보호 수당으로 이제 생활보호자로 나라에서 10만원 받은 게 있었어. 근데 이제 이 노인이 내가 여기서 노인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그래도 30만원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생각한 거야. 근데 나라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서 10만원만 준 거예요. 10만원 노인연금을 줬어. 고맙다고 받았어. 그때 뭐가 깎였어? 10만원 들어도 수입이 깎였어. 이 돈 빼서 여기다 준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게 무슨 노인복지가 증가됐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랬지. 여러분은 아이를 낳기만 하십시오. 나라에서 키우겠습니다. 개뻥이었잖아 그것도. 애들 누리과정을 신설해서 걱정 없는 보육환경 만들겠다더니 돈은 안 줘가지고. 돈은 안 줘서 지방교육청에다가 내라 그러니까 지방교육청 우리가 무슨 돈 있냐고 못 낸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들은 벙찐 거 아니야 중간에서. 거기다가 애들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생쇼를 하더니만 나중에 일하는 엄마냐 집에 있는 엄마냐 집에 있는 엄마가 애를 맡기는 게 잘못이라는 둥 그래가지고 엄마들끼리 싸움 붙이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자기가 경제 망쳐 공약 안 지켜 그 다음에 번번이 국제적인 망신살만 뻗치게 미국의 정상회담 하러 가갖고 국민들이 말린 인사를 데리고 끼고 가서 거기서 빤스 벗고 설치는 바람에 국제적인 개망신당해. 이명박 때부터 추진해왔던 자원외교는 전부 다 사기였어. 그 자원외교에 뿌린 돈 그동안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또 엄청 많아. 국민 부채도 많은데 가계 부채도 많은데 국가 부채도 많아. 뭐 때문에?
이명박이 자원외교라고 뿌려놓은 거. 그거 우리가 아무런 수익도 없는데 돈 계속 쏟아 부어야 돼. 아랍에미리트 원전 같은 거. 돌아오는 건 없는데 쏟아 부어야 된다니까? 위약금도 심지어 물어야 되고, 거기다가, 안보. 맨날 입만 열면 안보라 그러면서 방위산업으로 해먹은 돈이 또 100조 원 가까이야. 그 쓰지도 못하는 비행기, 그 비싼 값에 기술 이전을 받겠다고 사오기로 했는데 기술 이전을 안 해준대. 지난번에 4대 핵심 기술만 이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뺀 25개는 해주기로 했잖아. 그것도 안 해준대. 미국에서 난색을 표명했대. 그럼 씨발 그렇게 비싼 비행기를 왜 사냐고! 그뿐만이 아니야. 2억 원짜리 어군 탐지기, 일반 배에서 고기 잡으러 다니는 탐지기를 42억짜리 쏘나라고 떡 달아놨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그 배 한 척에서만 지금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빵꾸 난 거 아니야. 돈은 디립다 집어넣었는데 전부 다 중국산 같아. 중국산 요즘에 맞아 중국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완전히 가짜 같아. 그거 전부 다 국민 세금이야. 이명박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9,000원짜리 USB 100만 원을 사드리고 그러지 않나.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사드린 쓰레기통이 얼마? 몇천 원이면 되는 쓰레기통을 몇만 원씩에 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린 그 프린터기인가 무슨 기계가 걔네들이 지금까지 예산안 신청한 대로 샀으면 청와대 안에 그 기계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거기다가 또 뭐더라? 의자도 또 엄청 비싼 걸로 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낭비하고 있는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갖고 맨날 돈 없대. 복지 비용은 돈 없대. 여러분 이명박 때 그거 기억나죠? 이명박 때. 이명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용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장애인들에게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도 멀쩡한 새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왜? 그때 장애인 등급제 해갖고 뭐 했느냐? 1등급, 2등급 장애인들한테 MRI 찍어갖고 1등급, 2등급인 걸 증명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증명 못한 장애인들은 지원금이 끊긴 거 아니야. 이명박 때. 그러다가 박근혜 때 일부가 살아난 것 같아요. 일부가 지금 근데 경상도 쪽에선 살아난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그 장애인 복지 문제 있잖아요. 왜? 그 원래 장애인들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 생긴 게 뭐냐면 그 생활 지원이야. 어떤 지원이냐면 생활 보조 서비스. 중증 장애인에게 도우미 서비스를 보내주는 거야. 국민 세금으로 이제 도우미를 보내주면 그 사람이 8시간인가 돌봐주는 제도가 처음 생겼어. 그래서 그게 이제 12시간까지 늘어났는데 그걸 이명박 때 장애인 등급제 등급제 검사하면서 싹 깎아버린 거 아니야. 그랬다 요즘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금 좀 되살아났다는 얘기를 몇 명한테 들었어요. 지금 어떤지,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정상화된 건지,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정상화된 건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내가 굉장히 당황했던 게 어떤 그 중증 장애인인데 이분이 그 도우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도우미가 법적으로 와주는 시간은 짧고 실제로 근데 24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돌봐준 시간이 짧은 거야.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막 문자를 보내면 너무너무나 내가 가슴이 아팠어.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렇게 이명박 때 활동보조 서비스가 잘린 장애인이 불타 죽었잖아. 불이 났는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2명인가? 세월호 때였어. 세월호 때. 세월호 직전에 그 장애인이 2명인가 죽었어요. 2-3명이. 불이 났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도 집안에서 돌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온몸을 못 움직이니까 구조 요청을 못한 거야. 그래서 장애인들이 죽었어. 그게 작년 1월인가 2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이게 세월호 때문에 확 덮였지만 그 뒤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그 살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복지제도, 장애인 복지제도, 청소년 복지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기껏 살려놓은 거 이명박 박근혜가 비용 아낀다고 그래놓고 지금 또 무슨 박근혜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들, 지금 뭐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민생 예산을 통과 안 시킨다고 박근혜가 입만 열면 욕을 했잖아.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삭감되는 예산안, 민생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 돈을 전부 다 삭감하고 그 돈 다 어디로 갔냐고. 최경환이가 지네 동네 건설 예산으로 가져갔나봐. 최경환이가 지네 동네 건설 예산으로 8천억인가 얼마를 더 가져갔대잖아. 7천억인가 8천억인가 더 가져갔대잖아. 지네 고향 땅으로. 그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줘도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지금 확인해봐야 돼, 나중에 결산을. 근데 좌우지간 지금 각 민생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잘렸어. 그거 우리 사진 게시판에 있습니까? 예. 그 민생 예산 잘린 것들, 그때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가만있어 보자. 그거 좀 찾아보실래요? 예.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삭감되는 민생 예산들, 이번 예산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영남권만 1조 넘게 그 사회간접자본을 가져갔다. 건설 예산을 1조 넘게 가져갔다는 얘기야. 근데 그 돈을 정말로 경상도를 위해서 쓰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그 돈을 경상도민들을 위해서 쓰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건설 예산이라는 게 대부분 하청 삼청 주면서 중간에 빼돌리는 돈이 많아서 그거 확인해 봐야 돼. 그럼 경상도 사람들은 죄 없이 욕만 먹는 거야. 맨날 너네가 돈 다 가져가냐 욕 먹어. 근데 실제로 경상도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돼. 왜? 아니, 농민들이 도로를 얼마나 쓰겠어요. 내가 경상도 가서 내가 놀란 게 뭐였냐면, 우리 시댁이 경상남도야. 길들이 너무 많아. 막 두 겹, 세 겹이야. 그게 이제 까만 도로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고가도로가 하나 가는데, 더 위로 또 고가가 또 하나 지나가. 길이 막 두 겹, 세 겹이야. 엄청 길이 많아. 중요한 건 뭐야? 차가 안 다녀.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차를 타고 다니겠어. 그럼 왜 그렇게 건설을 많이 하는 거야? 명절 때 잠깐 쓰는 도로들이야. 명절 때 잠깐 쓰는 도로들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을까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건설을 해야 이 삼청 하청 하면서 그 하청 삼청 주면서 돈을 빼돌리니까 그거 나눠 먹는 재미에 건설을 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건설 예산 갖고 왔다는 놈들은 그거 뽑아주면 안 돼요. 예. 그 사진 게시판에 있을래나? 사진 자료실에 있을래나? 내가 그 사진 자료, 여기 나와 있네. 깜짝이야. 근데 이 자료는 출처가 없어. 요게 지금, 그 출처가 어딘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 이 자료가 지금 출처가 어딘지를, 무슨 삭감,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망부방송 80년님, 요거 출처가 어딘지, 예. 일단, 지금 우리 사진자료실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유아및 초중등 교육예산 1조 4,228억 원 삭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 3,475억 원 삭감, 고교 무상보육 예산 2,420억 삭감, 누리과정 예산 2조 2천억 삭감, 돌봄 교실 예산 6,900억 삭감,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9만 3천 명 축소, 가정양육수당 1,135억 삭감, 저소득 암 환자 지원 50억 삭감, 그 다음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20억 삭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7억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8억 삭감, 저소득층 영아 분유 기저귀 지원 50억 삭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30억 삭감. 이게 이제 깎아서 없앤다는 얘긴데, 이거 출처가 어디예요? 예. 요 자료에 출처 좀 알려주세요. 어느 신문인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낸 건지. 예.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삭감한 민생예산,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전액 삭감,
이건 이명박 때 깎인 거야.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 전액 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1100억 전액 삭감. 그러니까 아마 전액 삭감이란 얘기하고 삭감이 다른 걸로 봐서 전체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이 돈에서 얼마가 깎였느냐 이건가 봐요. 한시적인 생계 구호비 4,181억 원을 전액 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천억을 전액 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 삭감.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1,000억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도 삭감. 장애인 활동 보조비 신규 신청 전면 금지. 장애 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비 116억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 4천억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삭감. 국공립보유시설 신축 예산 55억 삭감. 노인 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보육시설 확충 비용 104억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장애인 차량 지원 116억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 삭감.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 삭감.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요것도 출처, 예, 출처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일단 그냥 퍼나르지 마시고, 요게 인터넷에서 저도 봤는데 이 출처를 모르겠어. 이게 일단 출처 확인한 다음에 퍼돌려주세요. 좌우지간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생 관련 예산들이 저렇게 많이 삭감됐다는 거야. 그러면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 국가가 돈이 없을 수 있어. 왜?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이 못 들어오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입이 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어. 사실이라면.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민생 예산들을 깎느냐 하면 부자들한테 세금 걷기 싫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이 넘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정권에서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00조 원이 넘어요. 지금 부자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돈은 700조 원 이상이야. 720조가 넘어. 그런데 걔네들한테 100조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니까? 그래놓고 모자란 세금을 누구한테 걷는 거야? 서민들한테 걷는 거야. 모자란 서민을 서민들한테 걷어서 세금을 거둘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담배요금 2,000원 올리고, 그래서 4,000원을 세금으로 걷고,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폭락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도 1,600원에 기름 넣으면서 900원 세금 걷고, 1리터당 10리터면 9,000원이고 20리터면 18,000원이야. 30리터를 넣었다. 그러면 27,000원씩 세금 넣어. 한 번 주유소 할 때마다. 우리나라 재산세. 재산세는 아파트 33평이 몇십만 원밖에 안 해. 그런데 기름 한 번 넣을 때 몇만 원씩 세금을 낸다니까? 담배 한 사람이 담배 피면 1년에 내는 세금이 144만 원이야. 엄청 큰 아파트 갖고 있는 재산세를 담배 하나로 걷어들인다고. 그래도 돈 모자라니까 뭐예요? 골목골목 경찰들이 숨어있다가 딱지 끊어. 할당량을 주고, 그래서 강제로 막 딱지를 끊게 하는 거야. 민생 예산 깎고, 이 가난한 서민들 바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악착같이 범칙금 걷고, 담배세 올리고, 심지어 병 팔아서 돈 모아라 그러면서 소주값 올리고, 소주값이 오르면 맥주값도 오르고, 그래서 서민들이 쓰는 거 물건 계속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언론에서 외국산 과자 나트륨 2배. 그 밑에 댓글이 뭐야? 당연하지, 양이 3배인데. 2,000원어치 과자를 한국 2,000원어치 과자하고 외국산 2,000원어치 과자하고 비교하면 양이 3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당연히 2배지. 그 얘기 몰라요? 우리 딸이 페북에서 보여줬어. 정부에서 요즘에 막 외국산 과자들이 너무 유행하고 있는데
외국산 과자들이 나트륨이 2배라고. 그러면서 막 기사가 나온 거야. 그 밑에 댓글들이 당연하지 양이 3배인데 양이 3배니까 나트륨이 2배지. 서민들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가격이 안 오르면 물건의 가격이 안 오른 건 양이 줄었어. 200ml 우유값이요. 20년 전에 200원이었어. 지금 1,000원이 넘어. 미친 거야 미친 거. 4배로 올랐어. 그러면 그 농산물 가격도 그만큼 올랐나요? 농민들도 똑같은 돈 주고 물건을 샀쓴단 말이야. 공산물을 사려고 농사를 지어서 파는 거잖아. 농산물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죠? 참 희한해. 공산물 가격은 20년에 비해서 4배, 5배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20년 전이나 똑같거나 원산지 가격은 더 내려갔어. 원산지 가격은 더 내려갔어요. 그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을 똥값에 사가. 그래서 누구에게만 유통업자만 부자 만들고 유통업도 다 누구야?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에서 유통해가지고 그 농민들한테는 몇백 원에 사. 그래갖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10,000원에 파는 거 아니야. 중간에 9,000원, 9,000 몇백 원 지네가 다 먹어. 나눠 먹어. 개새끼들이.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10,000원 중에 1,000원 세금으로 가져가잖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런 거예요. 노동자가 노무현 때 3교대 8시간씩 7천만 원씩 받던 노동자들한테 귀족 노조라고 쌍욕을 했어. 그래갖고 2명씩 잘랐어. 2명씩 자른 다음에 2명한테 메일을 보내. 야, 반값에 와서 일할래? 그럼 잘린 사람 중에 급한 사람이 3,500 받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맞교대로 7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3,500만 원짜리가 맞교대로 12시간 일을 해. 그런데 7천만 원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지금 임금 피크제 얘 월급 반으로 깎겠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얘가 막 노조에서 파업하면서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쉬운 해고제도. 그거 지금 박근혜 노동법이잖아. 지금 그런 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립서비스 한다고 쌍욕한 거 아니야 박근혜가. 박근혜가 어저께 그 복면 발언만 한 게 아니라 국회 야당 의원들한테 그게 다 야당한테 욕했다고 다 나오는 거야. 립서비스만 하고 할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쌍욕한 거 아니야. 지금 야당에서 노동학법 안 된다. 임금 피크제 안 된다. 쉬운 해고 안 된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립서비스만 하는 무능력한 집단이라고 막 쌍욕을 한 거예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 자,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이 오로지 눈 시뻘겋게 치켜뜨면서 국민들한테 협박하면서 지키려는 게 뭐야? 박근혜의 7시간. 미디어 오늘 기사 좀 갖고 와봐요. 어제도 우리가 참 당황했지만, 아니, 박근혜 7시간을 조사하겠다 그랬더니, 그 형사소추, 위헌이라는 거야. 왜 위헌이냐? 그랬더니만, 헌법 몇 조에 보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